비문학 볼게요. 142쪽. 자, 오늘도 두 지문 봐봅시다. 자, 여기서는 냉수 속 얼음은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A는 어휘 돼 있잖아, 그치? 이런 것은 이제 바로바로 풀어야지 시간 단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모두 녹아버리게 되는데 반면에 북극 해빙 또한 얼음이지만 10도가 넘는 한여름에 다 녹지 않고 바다에 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의문제의한 거지. 왜 해빙의 수명은 냉수 속 얼음보다 긴 걸까? 그래서 핵심어 해빙의 수명이고요. 자, 바로 이유가 나와요. 여기 밑줄쭉. 해빙의 수명은 이 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냉수 속 얼음에 작용하는 열 에너지의 전달에 관한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해빙의 수명이 긴 이유를 두 가지 이제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치? 자, 첫 번째,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 낮은 곳에 전달되는데 이 때문에 우리가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들이 접촉하면 열적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열적 평형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둘째는 열 에너지는 두 물체 사이의 접촉면을 통해서만 전달되며 접촉면이 클수록 전달되는 열 에너지 양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 사이의 온도차, 접촉 시간, 접촉면의 면적과 그 두 물체가 전달하는 열 에너지의 양은 비례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번 보면은 자, 그러면 모두 녹아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라고 이제 정리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마지막 문단 가볼까? 마지막 문단 보면은 물에서 각각의 얼음으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물과 얼음의 접촉면이 모두 동일하다면 개수가 얼마든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면을 보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밑에 이제, 여기서는 핵심어 물과 얼음의 접촉면이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몇 시간 걸린다 이 말이야. 이 길이가 1cm고,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8개를 붙여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여기서는 만약 접촉하는 면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2배만큼 걸리는 몇 시간? 4시간다라는 거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중심 문장은 여기에요.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되는 열 에너지 양도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어는 물이 접촉한 얼음의 총 면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본 것을 어디에 적용해보제? 해빙에 적용을 해보제. 그래서 해빙에 적용을 해버리면 해빙은 떠있는 부분은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바닥만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부분 밑줄 보시면 됩니다. 이는 정육면체 6면 중에 한 면만 닿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비의 해빙은 물에 잠긴 정육면체 얼음덩어리보다 녹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6배나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북극 해빙이 쉽게 녹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부피와 면적 간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음이 먼저 녹는다는 것은 얼음의 부피가 없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음의 부피가 클수록 당연히 이제 녹아야 되는 양도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심 문장은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지. 그래서 제곱, 세제곱 법칙을 적용하면 이제 얼음이 녹는 시간은 몇 배? L배만큼 이제 길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 문장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결국 해빙은 실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물에 닿는 조건이 한 면뿐이고 닿는 면적에 비해 부피가 크므로 10도씨가 넘는 북의 한여름에는 녹지 않고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는 5번의 중심 없으세요? 여기 그 6문단 5문 5문단이요? 해빙이요. 자, 12번에 여기서는
독서 전략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반 움직이하고 답했지, 그치?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 추론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13번에 일반 비례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14번에 면적을 줄여야 되겠지, 그치? 그럼 면적을 줄이려면 줄이려면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면적을 줄여야 돼. 4번, 아닌데 5번. 5번, 그치? 가장 크게 만들어야겠지, 그치? 자, 그 다음 15번에 이런 식으로 면적을 넓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면적 차이는 9배 맞습니까? 네. 아니요. 아니요. 네, 계산해 보세요. 2, 8, 200. 일의 제곱이잖아. 2, 4, 6, 6에 46, 4하고 36 맞죠, 그쵸? 부피는 세제곱이니까 2, 4, 4, 2, 8에다가 그리고 6, 6, 36, 216 그러면 27배 맞아요? 네. 그리고 6시간 후면은 녹는 시간이 2시간 곱하기 L이잖아. 네. 그러면 맞아요. 2, 4, 4시간이면 녹겠죠, 그쵸? 네. 그리고 띄운다. 만약 띄워. 그러면 녹는 시간은 줄어. 6배 든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녹는 시간 4시간에, 원래 4시간 걸리는데 6배니까 24시간 걸리겠지, 그치? 8시간 터무니없겠죠? 4번이네요. 16번에 적절한 거요? 4번. 4번, 그치? 17번에 여기서는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에 넘기다. 그러면 시간적 개념이야겠죠, 그쵸? 네. 그러면 5번이 되겠죠. 자, 한 질문 더 해봅시다. 여기서는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질문 같은데요.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 열차 운행의 중요한 과제는 열차를 신속하게 운행을 하면서 열차끼리 충돌을 방지하는 건데요. 열차를 운행할 때 일반적으로 역과 역 사이 일정한 간격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하나의 구간에는 한 대의 열차만 운행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구간을 뭐라 한다는 거야? 폐색 구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폐색 구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열차 운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차나 선로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이제 안전장치 이제 종류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자동 폐색 장치입니다. 자동 폐색 장치는 폐색 구간의 시작과 끝에 신호를 설치하고 궤도 회로를 이용하여 열차의 위치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뭐라 한다는 거야? 이 ABS라고 한다는 거죠. 폐색 구간에 열차가 있을 때는 정지 신호를 인 적색등이 켜지고 열차가 폐색 구간을 지난 후에는 다음 기차가 진입해도 좋다는 녹색등이 표시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뒤따라오는 열차가 속도 제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악천후나 응급 상황으로 기관사가 신호기에 표시된 정지 신호를 잘못 인식하거나 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면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장치가 설치되는데 이게 뭐라는 거야? 자동 열차 정지 장치 ATS라고 한대요. 이거는 ATS는 선로 위의 지상 장치와 열차 안에 차상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차가 지상 장치를 통과할 때 이 지상 장치에서 차상 장치로 신호기 점등을 이제 보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차상 장치에서 정지를 의미하는 적색등이 켜지면 벨이 막 울려서 알려준대. 그러면 기관사는 이를 확인하고 제동 장치를 작동하여 열차를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열차 전반의 운행을 제어하고 앞 열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대요. 그런데 벨이 5초 이상 계속 울리는데도 만약 속도가 안 줄어든다. 그러면 ATS는 이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끽 하고 멈춘다라는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평상시에는 기관사의 운전 부담을 줄여주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 한계가 있을까? 계속 봐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동 열차 제어 장치라는 게 또 있는데요. 신호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 열차 제한 속도 정보를 지상 장치에서 차상 장치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전송된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열차 속도를 자동으로 감시하고 제함으로써 선행 열차와의 충돌을 막아주고 좀 더 효율적인 열차 운행을 가능하게 해준대요. 이게 뭐에 대한 설명? ATC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ATC는 송수신 장치, 열차 검지 장치, 그리고 속도 신호 생성 장치, 이게 많아. 속도 검출기, 처리 장치, 그리고 제동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대. 그래서 여러 개의 궤도 회로로 나뉜 선로 위에 A 열차, B 열차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재요. 이 가정이 나오는데 A, B 열차가 서로 다른 궤도에 가냥 이제 진입을 하면 지상의 송수신 장치에서 열차 검지 장치로 신호를 보내고 열차 검지 장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선로에 있는 ABC는 C는 왜 나와? AB 열차를 열차 위치를 파악한대요. 속도 신호 생성 장치는 앞서가는 A 열차의 위치와 뒤따라온 B 열차의 위치를 바탕으로 B 열차가 주행해야 할 적정 속도를 계산까지 해가지고 이 B 열차의 제한 속도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 속도는 B 열차가 위치하고 있는 궤도 회로에 정송되고 지상의 송수신 장치를 통해서 B 열차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달해줘. 이 송수신 장치를 통해서 이제 계속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단어가 많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표시하시면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첫 번째 문장을 중심 문장을 볼게요. 그러면 B 열차의 운전석 계기판에는 수신된 제한 속도와 속도 검출기를 통해 얻은 B 열차의 현재 속도가 동시에 표시돼가지고 기관사가 제한 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하도록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이때 열차의 현재 속도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처리 장치에서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제동 장치가 작동되면서 속도를 줄여준대. 이 속도가 줄어 제한 속도 이하가 되면 제동이 풀려버리고 기관사는 속도를 높이게 되는데 ATC는 열차가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자동으로 해주는 거지, 그치? 마지막 문장 중심 문장을 볼게요.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주지만 제한 속도 안에서는 기관사가 직접 속도를 감축해야 하는 점에서 여전히 항상 기관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ATC에 대한 이제 설명 부가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만 보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열차의 특성상 열차 충돌 사고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런 이제 안전을 확보하려는 장치들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네요. 핵심어 연구입니다. 마지막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잘 봐야겠지, 그지? 자, 여기서는 너무 쉽다. 표제와 부제. 열차 내 안전 장치에 대한 거잖아요. 네. 1번이겠죠, 그죠? 2번에 바로 내용일치 문제 나오네. 알맞지 않은 것은요? 2번. 여기서 정지 신호로 오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주는 것은 그거 아니었니? 자동 열차 정지 장치였죠, 그쵸? 폐색 장치 아니고. 그리고 3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3점짜리 문제긴 한데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쵸? 여기서는 몇 번? 3번. 여기서 제한 속도 결정해 주는 건 뭐요? 속도? 신호? 생성 장치지, 그치? C 아니죠. 3번이고요. 자, 4번에 아까 전에 뭘 했어? 왜 한계가 있다 했어? 계속 기관사가 해야 되니까 5번이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학 펼게요. 무슨 맛이고? 네. 몇 쪽이라고요? 137쪽 10점이요. 137쪽. 5번까지 따라가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부터 네. 1번에 2번, 2번에 5번이고요. 3번에 5번, 4번에 3번, 그리고 5번에 2번이에요. 됐나요? 오늘 그러면 여기 할 차례죠? 네. 자, 여기서는 딱 이제 보면은 이방에게 표해가라는 가사인데 여행 가사예요. 여행 가사인데
자, 말 그대로 이제 바다를 이제 표류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읽기에는 딱 보면은 단어가 좀 어렵게 보이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면 도연이 하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우연히 약간 거하게 취한 후에 선판을 치며 즐기더니 이 선판 통해서 지금 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배 이제 갑판이니까. 서부갓 일진 광풍이 호련히 일어나니 여기서는 풍만 봐도 돼. 풍. 그러면 바람 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태산 같은 높은 물결, 뭐뭐 같은 직유법도 쓰였지만 사실 엄청 큰 부풀려서 보는 과장법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늘에 닿았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직유법 닿았구나. 진짜 하늘에 닿았겠어? 아니잖아. 이제 과장법 쓰인 거죠. 주중이니 배에 있는 사람이 당황해서 조수할 길이 있을 소냐. 여기선 손 쓸 수가 있을 소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지금 강풍이 분 거예요. 일부러 음문 형식으로 표현한 서리법이죠. 나는 시적화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네. 나는 새가 아니니까 어찌 살기 바라리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풍랑은 더욱 심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고전 시가에 이렇게 대국법 많이 나오죠, 그죠? 만경창파 넓은 이제 바다 이렵선이라는 쬐까는 하나의 배가 끝없이 떠나가니 슬프다. 무슨 죄로 하직없는 이별인가 인사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다. 일생일사는 자고로 예사로되 원래 한 번 사는 이상 또 이렇게 한 번 죽는 거 다 보통 일이지만 어복 속에 물고기 뱃속에 영장은 장사를 지내는 거 그러니까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은 원통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리법이죠. 부모 처자 우는 거동 생각을 하면 목이 맨다라는 거죠. 죽기는 자본하나 죽는 것은 나의 분수이나 기갈은 무슨 일인가. 기갈은 갈증. 그래서 너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이런 거요. 그래서 명천이 이제 감동하지요. 대구 큰 비를 내리심에 비도 내리는 거요. 돛대 안에 울어서 낙수를 떨어지는 물을 먹으니 가란 것은 목은 진정은 하나 입에서 성에 나네. 여기서는 성에 나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입에서 성에가 돌 정도로 차갑다 이 말이야. 밤을 끄면 낮이던가 어두우면 밤이런가 5, 6일 지낸 후에 원원히 바라보니 멀리 끊임없이 바라보니까 동남쪽에 삼대도가 보이는 거예요. 섬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일본인가 짐작하여 선구를 모집하니 배에서 쓰는 기구를 이제 수리를 하니 무슨 일로 바람 형세 또다시 변하는가. 그 섬을 벗어나니 다시 못 보리라. 저기 저 일본인가 갈 수 있을란가 했는데 폴란드에 또 못 간 거예요. 대양에 표탕하다는 건 헤매다 이 말이겠죠. 물결에 부침하니 여기서는 잠겼다가 떴다가 잠겼다 떴다 했다 이 말이야. 하늘을 부르짖어 죽기만 바라더니 선판을 치는 소리 귓가에 들리거늘 물결이나 의심하여 황급히 나가보니까 한 30이 넘는 검은 고기가 배 안에 뛰어들었대요. 그래서 생으로 토막을 잘라서 8인 8명이 나눠 먹고 경각에 아무래도 이제 식량도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알아서 식량이 배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경각에 끈을 몫을 힘입어 보전하니 황천이 주신 긴가 해신의 도움인가 이 고기 아니었으면 어찌 살았으리. 어느덧 10월의 초사일 아침날에 큰 섬이 앞에 배나 인력으로 어찌하겠냐. 자연이 바람결에 섬에 닿았구나 하면서 이제 엄청 바다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사의 주제는 풍랑을 만나 바다를 표류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밑에는 또 뭐 약간 여행과 관련된 수필이에요. 가보면 나는 책상에 지도를 펴놓는다. 수없는 산맥, 말할 수 없는 많은 바다, 그리고 호수, 낯선 항구, 숲, 어찌 산만을 좋다고 하겠느냐. 다 좋다 이 말이지, 그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서리법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어찌 바다만 좋다고 하겠느냐. 산은 산의 기틀을 감추고 있어서 좋고 바다는 또한 바다대로 호탕해서 경솔히 그 우열을 가려서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날더러 둘 가운데 오직 하나만 가리라고 하면 부득불 바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바다가 더 좋다는 거죠. 산의 웅장과 침묵과 수려함과 초연함은 좋기는 하다. 하지만 저 바다의 방탕한 동요만 하랴. 산이 아폴로라고 하면 우리들의 디오니소스는 바로 바다겠다. 나는 눈을 감고 잠시 그 행복스러운 어족들의 여행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상상하는 거죠. 해류에 따라서 오늘의 진주의 촐라, 그리고 내일은 해초의 삼림으로 흘러다니는 그 사치한 어족들. 그들에게는 천기예보도 트렁크도 차표도 그리고 여행권도 필요치 않다. 막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거지. 때때로 사람의 그물에 걸려서 호텔의 식탁에 진열되는 것은 물론 어족의 여행 실패담이지만 그것도 결코 그들의 실수는 아니고 차라리 카인의 자손의 악덕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해저의 국경을 만들었다는 정열도 포랑코의 정권을 승리했다는 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다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나는 동그란 선창의 길에서 홀수선을 모여드는 어린 고기들의 청초와 활발을 끝없이 사랑하리라. 청초하고 활발하다고 표현하네, 그지? 남쪽, 약간 유인적으로 표현한 거죠. 남쪽 바닷가 생각지도 못하던 선이룸에 씹는 수박 맛을 얼마나 더 청신하랴. 아마 이제 자기가 읽으면 약간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다 이제 쓴 것 같아요. 만약에 제비같이 직유법 나오네요. 제잘거리 좋아하는 이국의 소녀를 만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투르 외국말로 대담하게 대화하리라. 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구경한 땅이 나보다 적으면 그때 나는 얼마나 자랑스럽겠냐. 그렇지 않고 도리어 나보다 훨씬 많은 땅과 풍속을 보고 왔다고 하면 난 진심으로 그를 경탄할 것이다. 나는 투리스트 뷰리로 달려간다. 그래서 여기선 투리스트 뷰리는 그 여행사예요. 여행사를 이제 얘기하는 거야. 숱한 여행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뒤져보는데 비록 직업일망정 사모는 오늘조차 퍽 다정한 친구라고 지녀본다. 필경 정해지는 길은 말할 수 없이 겸손하고 짧은데 사모원의 책상 위나 서랍 속에 엿보이는 제일 먼저 차표가 퍽으나 부럽다. 안내서 붙은 1등 선실 그림 하염없이 뒤적거린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 보스턴백 그리고 단장은 이제 지팡이죠. 기어이 살고 말겠다. 내일은 그 속에 두어별 내복과 잠옷과 세수기와 그리고 악의꽃과 불란서말 자전을 집어넣자. 동서고금을 모두 시집 속에 옷을 한 권을 고른다고 하면 나는 물론 이 책을 집어들 것이다. 그리고 짧은 바지에 노타이를 한 손에는 보스턴백을 들이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단장을 휘휘 내두리면서 차포가 끝나는 데까지 갈 것이다. 모든 걱정은 번뇌는 울분은 의문은 잠시 미정고들과 함께 미정고는 미원고예요. 들과 함께 먼지 낀 방 안에 묶어서 두고 될 수만 있으면 모든 괴로운 과거마저 잊어버리고 뭐 하고 싶다. 떠나고 싶은 거죠. 행장은 경할수록 가벼울수록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충고한다. 될 수만 있으면 제군의 배좁은 심장을, 사상을, 파쟁을, 연애를 잠시라도 좋으니 바닷가에 해방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여행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밖에 막 남는 것은 없다. 내가 뽑을 행복의 최후의 제비다라는 거예요. 여행은 그것마저 싱거워지면 그때는 슈르리어스트의 그 말썽 많던 설문을 다시 한번 참말 생각해 봐야지. 집이 배좁았다. 고향이 배좁았다. 나라가 배좁았다. 세계마저 배좁아진다. 다음부터 어딜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상상을 막 이렇게 한 거야. 상상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면 가라라고 이제 제안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여행에 대한 소망과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한 수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해당하는 문제 10번까지 풀어볼게요. 자, 6번부터 답 확인해보자. 자, 6번에 알맞지 않은 건요? 4번. 여기서는 4번은 나는 아닌 거지만 상상인 거지, 그쵸? 네. 7번에 적절한 건 여기서는 2번. 서리법 나오죠? 8번에 기억, 니은의 기억은 큰 섬이고 니은은 차표잖아요, 그쵸? 네. 다 바라는 거지, 그치? 2번이고요. 9번에 알맞지 않은 거 4번. 계속 해야 하고 싶은 거지, 사람은. 네. 그리고 10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요? 3번. 3번. 그치? 3번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나에서 국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여기 전혀 아니죠. 나에 대한 내용이 틀렸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넘기면 142쪽까지 우선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수필에 대한 이제 개념 나오는데 수필은 자신의 경험 쓴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신의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란 뜻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쓴 글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 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개인의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필은 선생님 특징이 중요하다 그랬지. 첫 번째 자유로운 형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무형식의 형식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무형식이고요. 자, 우리 일기 전문가 따로 있나? 아니잖아. 비전문적이죠.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고요. 소재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잡다한 것들을 다 쓸 수 있다 해서 이런 것을 신변 잡기적이라고 해요. 신변 잡기적. 그리고 1인칭 문항으로 글쓴이가 작품 속에 나와 일치합니다. 우리가 소설에서 나는 작가가 아니잖아. 그치? 네. 근데 작가가 서술자고로 서술자가 나다. 글쓴이 자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자기 고백적이라고 해요. 고백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특히 자신의 경험을 보통 남길 만한 거 이제 적잖아요.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개성이 드러난다 해서 개성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필의 특징 알아두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수필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경수필, 중수필. 말 그대로 가벼울 경자에다 무거울 중자예요. 먼저 경수필 보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삼아서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을 가볍게 쓴 글로 성격은 개인적, 주관적, 고백적, 체험적. 특징은 소재와 내용, 이에 대한 글쓴이 태도가 가볍고요. 글쓴이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체로 내가 들어가는 편지, 일기, 기행문, 수기. 우리 수기는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자기가 어려웠던 경험들 있죠. 그 어려운 경험을 극복한 이야기를 이제 보통 수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편지 있죠. 편지는 일정 편지와 기행문은 약간의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지할 때는 안녕 잘 있었니? 이렇게 인사하잖아. 서두 그리고 편지를 쓴 이유가 있겠죠. 본문, 사연, 끝인사, 결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행문은 여행 갔다 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순서대로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여정, 거기서 보고 들은 거, 견문, 그리고 거기서 느낀 거, 감사. 이거예요. 약간의 형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에 반해 중수필은요. 사회 문제와 관련된 무거운 내용을 소재를 삼아서 글쓴이 의견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쓴 글이에요. 왜냐하면 수필은 보통 자신의 이제 생각 쓰기 때문에 주관적이잖아요. 네. 근데 중수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회적, 객관적, 논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징,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되고요. 문장이 무겁고 딱딱하고 대체로 내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대표 중에 칼럼이나 평론입니다. 칼럼은 우리가 보통 신문 기자들이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쓰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랑 이런 거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보다 좀 객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평론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밑에는 수필과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 나오네요. 줄글의 형태니까 산문문양이고요.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뭘 준다? 감동과 교훈을 준 건 공통적이지만 차이가 나죠. 나는 수필은 작가지만 허구적 인물이죠. 그리고 사실적, 허구적, 그리고 자신의 경험 쓴다면 거짓부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밑에 빈칸 넣어보면 윗글은 당연히 자신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겠죠. 그쵸? 그리고 글쓴이는 학문과 지식인에 대한 자신의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특히 수필은 법정 스님께 좀 많이 나와요. 법정 스님께 이제 많이 나와서 법정 스님 거 이제 글을 조금 읽으면 좋겠죠? 스님. 자, 가자고 우리 오늘 문법 좀 합시다. 저 불교 학생이 들어왔어요. 불교 학생. 학생회. 들어갔다고요? 네, 불교 학생. 그 약간 선생님이 하는 그 막 회장 부회장 이런 네. 게 아니라 동아리 이름이 그냥 불교 학생이에요? 아니면 이제 막 템플스테이 하고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8개 하고 막 연주자를 연등 들고 3시간 동안 마음 걸어다니고 막 재밌겠다. 네, 그래서 신청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밥당 가서 예고를 해가지고 아침 줄 아, 웃기네. 재밌겠다. 잘해봐. 그 다음 분서가 주고 잘하면은 저기 공부때 보내줄 수 있대요. 144쪽 할 차례죠. 네. 여기 잠깐 보면 우리 앞에서 여기서 이제 중세국어가 되게 중요하다 해서 고대, 중세, 근대 있으면 이 중세국어가 제일 중요한데 의문상의 특징 봐볼게요. 자음의 변화. 중세국어의 자음 체계는 고대국어와 마찬가지로 크게 울림, 안 울림은 나뉘었고요. 안 울림 소리는 고대에 없었던 된 소리가 이제 등장하게 돼서 우리 지금의 이 예사 소리, 거센 소리, 된 소리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은 안 쓰인 반침입니다. 전기 중세 국어는 있었으나 점차 시옷으로 바뀌거나 탈락됐고요. 옛 이응은 현대어의 받침 소리, 이응과 같은 음가를 가졌는데 점차 이제 그냥 이응이 옛 이응 역할까지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린 히읗입니다. 초성과 중성에 쓰이는 자음 문자로 창제되었지만 한자 표기에 주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유어 표기에는 초성에는 안 쓰였고 보통 된 소리 부호나 관형격 조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5세기 중반에 거의 사라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거 연서라 했지. 순경은 비읍입니다. 고유어에서만 썼고요. 반침과 같은 유성음 사이에서 나타냈으나 이후 의문의 기능을 잃고 그냥 오우계열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알려줬잖아. 세비였다고 새우가 이런 식으로 고와 구어에서 우나 오우계열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두자음구입니다. 우리가 그냥 받침이 왔을 때는 그냥 자음군인데 이게 위로 올라 초성으로 오게 되면 어두자음군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는 쌀을 어떻게 쓴다 했어? 이렇게 쓴다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좁쌀, 햅쌀에서 비읍이 잔재가 남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팔종성 가조용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기축이어서 발음할 때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게 7개나 했잖아. 가느다라 물방울 이거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가느다라 물방울에다가 모두 발음 났어. 예전엔 시옷도 발음이 났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발음 안 나니까 우린 디귿으로 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팔종성이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음 변화 봐볼게요.
전기 중세국어에서 후기 중세국어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단모음 체계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아레아는 66세기부터 점차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 계열이 아레아가 뭐로 바뀌냐면 아나 으로 바뀌게 돼요. 첫 번째 음절에서는 아로, 두 번째 음절에서는 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이 단모음 체계 우리 그 외웠던 거 기억나지? 이에 위외 으어아 우오 단모음 체계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근데 봐봐 이 예전에 이제 전기랑 후기랑 이 표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옮겨져 가냐면 자 요렇게 옮겨져 가요. 그쵸? 변화가 이렇게 되지, 그치? 변화가 이렇게 옮겨져고 결국에는 지금에 비슷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음운 현상입니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계, 아래야 아, 오 계열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음성모음계, 우 계열. 그래서 모음조화 잘 지켜졌는데 지금은 많이 모음조화가 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깡총이 표준어였다면 지금은 깡충이 표준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음 조화가 많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을까? 깡충 표준이라고요? 우선 145쪽 풀고 채점할게요. 네. 자, 1번에 보면은 된 소리가 새롭게 나타났다고요?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8종성법이었지, 그치? X. 그리고 모음조화 잘 지켜줬죠. 이거 없어진 자음이 아닌 것은 너무 쉽다. 5번이고요. 그리고 거의 발음 똑같다고 했죠? X. 아니, 그 쓰임이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는 발음은 했는데 쓰임은 달랐죠. 그치? 그리고 어두자음과는 현대까지 유지한 중세국어의 특징? 없어졌잖아. 그치? X고요. 단모음 뭐 쓰면 돼요? 옆에 있는 표 쓰면 되겠죠? 오, 이, 아래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 순서 상관없어요. 자, 옆에는, 자, 지금은, 예전에는 모딘, 지금은 모진, 이렇게 썼다는 거고, 2번에는 없던, 이렇게 쓰죠, 지금은. 그리고 위에 보면은 늘히, 이렇게 쓰는 거고, 지금은 하늘이. 그리고 밑에는 모세죠. 모세. 근데 지금은 모세 이런 거고, 그리고 5번에는 열분이죠. 근데 지금은 열분 이렇게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국외음화 현상은 예전에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고 지금은 있고요. 표기 방식은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끊어 읽기잖아, 그치? 여기서는 끊어져 끼고 현대어도 끊어져 끼예요. 그리고 둘째 음절의 표기는 여긴 아래야 썼고 현대에서는 으 썼고, 그치? 모음의 종류 여기서는 이 양성 모음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음성 모음 썼고요. 그리고 둘째 음절의 초성은 순경은 비읍수였고 여기서는 이응수였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2번이죠. 끊어적기죠. 이어적기가 아니라. 밑에 빈칸 순서대로 향, 찰, 이두, 상형, 가획, 상형, 합성, 그리고 종성, 부용, 초성, 6번에 성조, 7번에 된소리, 8번에 어두자음군, 그리고 가느다란 물방 쇼디응 그리고 10번에 모음조화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국어랑 이제 중세 공부한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쭉 풀어보자. 149쪽까지 푸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풀어올까요? 내일 답하긴 하자. 149쪽까지 풀어오세요.